안녕하세요. 실전빔 HVAC 모델링 완벽 가이드의 SCK 하늘세라입니다. 저희가 이번 화에서는 도면화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업에서는 지금 3D 모델링 한 것들을 이렇게 눌러서 2D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성과품을 제출하려면 저희가 2D 도면이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델링을 끝나고 나서도 이제 2D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실제로 현업에서는 이 2D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5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실전빔 HVAC 모델링 완벽 가이드의 SCK 하늘세라입니다. 대표님, 저희 이제 5화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5화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면화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도면화 관련돼 가지고는 아젠다가 이런데 저희 현업에서 쓰는 특별한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 이 앞선 편이었던 물량 산출은 그래도 좀 특별한 부분이라고 할 만하고 좀 일반적인 사용 방법에서 벗어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릴 만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사실 이번 이 도면화 같은 경우에는 이미 BIM을 어느 정도 쓰신 분들은 그 도면을 눌러서 CAD 도면으로 변환하고 뭐 PDF로 출력하고 하는 행위들이 상당히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현업에서 쓰는 방법들 중에 많지는 않지만 뭐 컬러 필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네. 아니면 그 시트 안에 뷰도 넣지만 스케줄도 병행해서 활용해서 뭐 딥셔일란표라든지 아니면 각종 일부 간단한 물량 선지서 같은 것들을 도면 안에 넣어서 하나의 도면으로 같이 완성하는 거라든지, 네. 그 외에도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예전 버전과 다르게 이제 요즘 2000번대 이후 2000년도 이전에도 19 버전에서 되는 것 같긴 한데, 그 17, 16 버전에서 안 되던 덕트나 배관의 하단 레벨을 BOP. 태그에서 한 번에 표현할 수 있고 없고에 대한 그 라벨 지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일단은 도면 작성 프로세스. 프로세스는 사실 간단하죠. 네.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크게 특출날 건 없고요.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도면 작성을 위해서 도각 패밀리도 있어야 될 거고, 덕트 태그라든지 덕트 액세서리 태그를 위한 태그 라이브러리들도 세팅이 돼야 될 거고, 네. 그리고 타일트 블록에 대해서도 패밀리가 작성이 되어져 있어야 될 텐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선 많은 영상들에서 많이 다루셨을 거고, 이거는 뭐 사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2D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거라 이렇게 적어놓긴 했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오늘 많이 다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기본 세팅 이후에 이제 뷰도 만들고 시트도 만들고 뷰를 배치하고 하는 행동들은,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 도면을 내린다라고 할 때 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트를 쓰지 않고 그냥 뷰를 바로 CAD로 내리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어요. 시공형에서 쓴다거나 하면 그냥 정보 전달용으로 CAD 도면으로 눌러서 뭐 시공 쪽에 전달한다던가 하는 행위들을 하다 보니 시트 부분은 또 조금 낯설 수도 있고 낯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뷰랑 시트를 같이 병행해서 하나의 완성된 도면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이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출하는 과정인데, 뭐 이 부분은 태깅을 하고 상세적으로 표현을 하고 필요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을 병행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완성된 도면을 CAD로 내보내는 과정일 거고요. 뭐 드로잉 리스트도 만들 수 있는데, 뭐 드로잉 리스트 자체는 사실 저는 레빗에서도 스케줄을 써서 그 시트 리스트라는 기능을 써서 그걸 도감 안에 넣어서 도면 리스트를 만들긴 하는데, 저는 현업에서는 사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쁘지 않거든요. 그냥 CAD로 만들어서 문서화하는 거다 보니까 또 예쁘게 하는 것도 당연하죠. 중요하죠. 저희가 만든 성과품이 정확하게도 해야 되지만 이뻐 보이는 게 맛도 좋다고 드로잉 리스트를 그냥 CAD로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제가 가장 이 세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는 간단하게 태그, 덕트 태그의 덕트 레벨, 라벨을 어떤 걸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랑, 그리고 뷰와 뷰 시트를 생성할 때 그 시트 안에 뷰도 넣지만 평면 뷰나 단면 뷰도 넣겠지만, 저희 요번 컨텐츠가 HVAC잖아요. 그래서 HVAC 도면은 항상 그 디퓨저 람표라고 해서 디퓨저 스케줄이 도면 안에 같이 들어가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스케줄을 활용해서 같이 넣는 것들, 그 도면 안에 같이 담아서 하나의 완성된 도면을 만드는 것들을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 이런 평면 작업을 할 때 태깅을 어떻게 하는지는 다들 알아서 잘 하실 거라 태깅을 어떻게 찍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설계 도면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 선으로만 주로 이제 객체를 표현을 하지 면에 색깔을 입힐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CAD 기반에서는. 네. 근데 레빗 베이스에서는 BIM에서는 어쨌든 뷰 필터를 쓸 수 있어서 이걸 지금 현장에서는 객체 색상을 성상별로 입혀서 저희가 3D 뷰에서도 분홍색 계열은 뭐 리턴 에어였고 뭐 노란색 계열은 이그저스트 에어였고 막 이런 식으로 성상을 색깔로 구분해서 보는 설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 2D 도면을 누를 때에도 그러한 색깔을 써서 네. 가독성을 높이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엄청 중요하거나 대단한 내용은 아니지만 혹시 도면 작성을 제대로 해보지 않았거나 뭐 이런저런 정확한 작업 방법들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면 뭐 이후에는 어느 정도 완성된 도면을 만들어낼 때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레빗으로 넘어와가지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도면화를 이미 한번 작성을 해놓으신 거죠? 네. 아무래도 저희 이 영상에서 이 도면화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건 좀 너무 소모적일 수 있어서 네. 그냥 저희가 좀 적당히 잘 만들어 놔봤어요. 한번 저희 회사에서 표현하는 방식대로. 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게 HVAC 덕트 평면이고요. 네. 몇 층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상 2층 평면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 도면을 보시면 이 덕트의 성상에 대한 태그와 사이즈에 대한 태그 그리고 덕트의 레벨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레벨 태그까지 하나의 하나의 태그 패밀리에서 같이 보여질 수 있게 저희는 설정해서 사용을 했고요. 네. 또 크게 보일 게 과장님도 느끼셨겠지만 뭔가 되게 컬러풀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기존의 CAD 기반으로 만들 때 도면에서도 CAD로 봤을 때는 레이어별로 색깔을 정해서 보기 때문에 컬러감이 있긴 한데 이걸 이제 PDF라든지 이제 타 파일로 변화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다 이제 그냥 검은색과 좀 흐린색, 맞아요. 회색 뭐 이런 쪽으로, 예. 쪽으로 정리가 되다 보니 가독성이 많이 떨어지고 오로지 여기 달려있는 태그로만 이 라인에 대한 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서 가독성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기억으로 이런 흑백으로 이렇게 네네. 뽑아서 그 라인을 다 이제 그 칠하죠. 형광펜으로 맞아요, 칠하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 작업을 저도 했던 게 예전에 새록 설계사무실에 기억이 나네요. 다닐 때는 저희 네. 윗분들이 제 도면을 확인하실 때 형광펜 2개를 들고 찍찍 거가면서 네. 확인해 주시던 방법들이 있는데 네, 네. 굳이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애초에 도면을 만들 때에도 쉽게 저희가 이제 CAD는 일일이 다 여기 해치를 넣어야 하지만 그래서 작업할 게 너무 많아져요. 해치를 넣는 작업 자체가 맞아요. 그리고 CAD에서는. CAD는 해치내면 또 무거워지거든요. 근데 레빗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을 저희가 매개 변수를 기반으로 하던 워크셋을 기반으로 하던 쉽게 뷰 필터에서 색깔 지정을 하고 그걸 뷰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뷰 템플릿을 활용해서 사전에 이 성상별로 색깔을 지정해 놓고 이 관련된 색깔을 이 도각에 이제 어떤 색깔이 어떤 성상에 라인인지 덕트인지 확인할 수 있게 간단하게 주기 표시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가독성이 높은 도면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색깔도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이 과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공조 덕트 도면을 그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조 덕트 도면을 그릴 때는 항상 당연히 디퓨저가 들어가고 뭐 실별로 어떤 실에 디퓨저가 몇 개가 들어가고 풍량은 얼마고 용량은 얼마고 사이즈는 얼마인지에 대한 디퓨저 일람표를 항상 넣어야 해요 도면에. 네. 그러한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스케줄을 활용해서 이렇게 디퓨저 일람표를 만들어서 넣은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 일련의 과정들을 네. 치수를 찍고 태깅을 하는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써야 지금 보이시는 이 정도 수준의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고 따라한다기보다는 이 영상의 내용을 보시고 혼자서 한번 스터디를 해보시고 혼자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일단 최대한 잘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크게 한 세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 정보를 전달해 드릴 건데요. 그 첫 번째가 기본이 되는 이 태그 있죠. 네. 태그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 스킵하셔도 되긴 해요. 예전 버전과는 다르게 이제 덕트의 BOD를 하나의 태그에서 같이 표현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EL이라고 누르면 이 객체의 엘리베이션을 찍어주는 요 기능을 많이 써서 이 객체의 레벨도 따로 찍고
뭐 성상 정보나 사이즈 정보도 태그로 따라 찍고 막 이랬었던 경험도 있어요. 예전에는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기억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라벨 지정 정도만 덕트 태그의 라벨 지정 정도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덕트 태그도 하나의 패밀리잖아요. 에디트 패밀리에 가보시면 일단 덕트 태그 패밀리를 열어봤고요. 네. 일단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태그에도 항상 카테고리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얘는 덕트 카테고리용 태그라고 하는 건 덕트와 관련된 고유 파라미터를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라는 것과 동일해요. 아까 저희 앞선 시간에 물량 산출할 때 했었던 개별 카테고리 일람표와 멀티 카테고리 일람표의 차이점처럼 네. 태그도 그 개별 카테고리 일람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골라서 이 각각의 정보들을 카테고리별로 골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행히도 덕트 카테고리 태그에는 덕트 바텀을 뽑을 수 있는 변수가 있어요. 네. 그 변수가 뭐냐면 일단 제가 이 변수 생긴 지 오래 안 됐죠. 네. 배관은 진짜 오래 안 됐는데 네. 사실 덕트는 그래도 조금 전부터도 가능하긴 했어요. 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보시면 레이블 에디트 창인데요. 내려보시면 스팟 바텀 엘리베이션 요게 이제 가장 아랫 부분에 대한 아랫 지점의 엘리베이션을 보여줄 수 있는 변수예요. 이렇게 덕트 고유 정보인 그 스팟 바텀 엘리베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것만 내비두고 프리픽스나 서피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네. 레벨 수치만 보여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앞서 프로젝트 파일에서 보시면 저희 뭐 BOD 한 칸 띄고 FL.+ 막 이런 값들은 네네. 이제 프리픽스에서 지정을 해주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다시 한번 저도 해보면 라벨에서 프리픽스에서 BOD 약간 띄고 FL+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예를 들어 샘플 입력 값인 뭐 5,000 뭐 이렇게 쓰면 네. 지금 보이는 요 값이 요 보이는 텍스트가 이제 프로젝트에서 표현될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패밀리 태그 세팅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을 같이 찍을 수 있었고 이제 성상 정보나 사이즈 정보도 공유 파라미터를 통해서 지정을 한 거니까 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든 패밀리를 써서 네. 태그를 해놓은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설정이 레이블 지정이 다 완료된 태그를 가지고 저희는 다 태깅을 해놨는데 네. 아예 안 보여드리면 너무 서운하니까 혹시나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태그 같은 경우에는 어노테이트에 가보면 태그할 수 있는 여기 기능들이 있어요. 멀티 태그도 있고 태그의 카테고리별로도 있고 전체 태그 넣는 것도 있는데 네네. 사실 그냥 저는 TG 눌러서 원하는 덕트 객체 클릭하면 이렇게 태그가 생길 거고 그쵸. 이 상황에서 이 중간에 태그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이 점을 가져다가 네. 원하는 위치에 조정을 해서 이게 태그 위치 배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실수 하나 해놓은 게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시선에 점이나 화살표 표기를 따로 안 해놨어요. 네. 이런 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태그 패밀리를 이제 레이블 지정은 패밀리 에디트에서 해야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에서 보여지는 이 지시선과 도트에 대한 부분은 네. 이 태그 에디트 타입 창에서 설정을 하는데요. 보시면 네. 여기에 리더 에로헤드라고 해서 지시선 헤드 타입을 좀 저희가 논으로 해놨잖아요. 그쵸. 이걸 뭐 추가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있는 걸 쓸 수 있는데 지금은 도트는 따로 없네요. 화살표밖에 없네. 화살표 한번 해볼게요. 30도.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는 헤드를 지정할 수 있어요. 네. 뭐 점을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 파일에 도트가 따로 안 되어져 있어서 그러네요. 왜 도트가 없지? 대각선은 뭐지? 사선이겠네요. 사실 요거 만드는 법은 여기 매니지에 에로우헤드 관리자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 있나 보다. 여기 에로우헤드에서 도트 타입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주면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사전에 프로젝트에서 도트 객체들을 에로우헤드를 만들어 놓은 걸 선택해서 에디트 타입에서 에로우헤드를 뭐 화살표나 뭐 다른 타입이라면 추가해서 지정해서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표현 방법 자체는 태깅을 어떤 위치에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도면 내부에 이렇게 네. 태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대표님 네. 지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태그 관련된 이 네. 카테고리별 태그를 이렇게 찍어야 되는 부분마다 하나하나 다 찍어가지고 도면을 이제 완성을 하신 건가요? 그쵸. 한 사실 번에 하는 방법은 없죠. 그 올태그라는 기능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해도 모든 객체에 태그가 달려서 그쵸. 오히려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자주 교류하고 있는 저희가 이제 자주 대화하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사가 있는데 그쪽에다가 이제 오토 태그에 대해서 문의를 엄청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조건도 되게 다양하고 그 로직을 짜고 프로그래밍 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오토 태그까지는 아직은 너무 어려움이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델링 열심히 해놓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태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런 방식 말고도 네. 뭐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도각 바깥에 태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건 사실 플랜트 쪽 배관 도면 작성할 때 이게 바깥쪽으로 다 태깅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도면을 작성할 때 태깅하는 방식들이 업체별 프로젝트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네, 네. 제가 이걸 다 뭐 똑같이 따라하세요라고 하는 건 좀 옳지 않은 방식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네.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태깅을 바깥으로 빼면은 네, 봤을 때 약간 좀 예뻐 보이는 기능은 있을 수 그쵸. 있는데 엄청 깔끔해 자세히 보이긴 보려고 하는데 하면은 약간 힘들 이 것 덕트가 같거든요. 뭔지 또 옆에 가서 보고 네, 이쪽이 그런- 없으면 네. 또 반대쪽 한번 가보고 여기도 없으면 어떡하지 고민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건 네. 뭐지? 그래서 네. 일단 요 도면을 베이스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네. 뭐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태그 패밀리 하나만 덕트 태그 패밀리 하나 만들어서 저희 요번에 같이 따라오셨던 덕트 모델링 했던 시연 영상에 한번 태그를 달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네.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게다가 이런 태그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본 영상에 다 있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모르시면 기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컨텐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 네네. 제가 맞습니다. HVAC 그 왕초보 탈출 작전에 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담아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럼 저희 시트 만들어서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네. 이렇게 태깅을 달고, 그 물론 당연히 지금 이 그리드라던가 이 그리드 사이의 치수선. 간격 치수선 같은 경우에도 다 기본 기능을 써서 만들어 주셨던 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초 때 안 드렸던 거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스케줄표를 넣는 거를 말 안 했던 것 같아요. 스케줄이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뭐 더 남긴 했지만 일단 스케줄을 그러면 먼저 궁금해하시는 스케줄을 어떻게 넣는 건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스케줄은 저희 앞선 물량 산출할 때도 몇 번 만들었었잖아요. 자주 만들었었는데 일단 디퓨저 스케줄에 어떠한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해야 해요. 네. 그래서 저희 이 도면에는 실명 결론은 어떠한 실에 뭐 어떠한 디퓨저가 어떠한 사이즈로 몇 개가 들어가는지가 정의가 되어져 있어야 해서 보시면 사무실 9번에는 디퓨저가 여러 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무실 9번을 찾아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무실 9번이 사무실로만 들어가 있네. 9가 아니라 그냥 넘버가 9번인 거구나. 여기 보면은 넘버가 9번 달려있고 사무실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디퓨저 열람표에 넘버 9번의 사무실로 RA 덕트와 SA 덕트와 관련된 디퓨저가 수량이 있고 원형 디퓨저이면서 넥 다이아가 150mm이고 외경이 32mm인 풍량이 208바가 173인 디퓨저가 12개, 18개 수량 확인할 수 있는 디퓨저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일람표를 만들어서 넣어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결론은 매개 변수예요. 그래서 우리 실명 매개 변수도 만들어서 값을 넣어놔야 하고 성상도 넣어놔야 하고 수량은 카운트로 썼을 거고요. 네. 풍량도 저희가 입력을 했을 거예요. 디퓨저 안에다가 풍량 정보를. 그러면 이제 디퓨저의 품명이나 타입을 정할 수 있는 걸 또 정의해 놓고 넥다이아나 외경 사이즈도 정보를 입력해 놓아야 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네. 한번 제가 그럼 객체를 선택을 해볼게요. 보시면 뭐 사무실 9번 사무실을 봤으니까 얘네 들어가는 디퓨저를 딱 클릭했을 때 디퓨저에는 그릴의 타입을 라운드로 값을 넣어서 요 매개 변수를 썼을 거고 그 외에도 사이즈에 320 다이아랑 넥 다이아 사이즈도 써놨고 위치에 대한 것도 써놨고 번호도 써놨어요. 네. 네. 사실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일람표로 표현하는 거예요. 풍량까지. 네. 스케줄을 한번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만들어 보면
일단 스케줄을 먼저 만들어야 하니까요.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여드릴까요? 네네네. 스케줄 만드는 건 저번 화에서 많이 맞아요. 했으니까. 네. 라벨 보면 네. 라벨 필드값 보면 층, 번호, 실명, 부분, 그리고 수량과 풍량을 알 수 있는 매개 변수, 그리고 품명이랑 넥타이와 외경 사이즈를 알 수 있는 매개 변수들을 저희가 직접 쉐어드 파라메터나 프로젝트 파라메터로 만들어서 정보를 입력한 거고요. 네. 그 입력된 정보를 저희가 원하는 순서대로 소팅해서 정의를 하고 나서 이러한 스케줄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이제 시트에 배치를 해야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여기 프로젝트 브라우저를 보시면 이게 2024-25 버전에서 바뀐 기능인 것 같긴 한데 네. 해당하는 뭐 스케줄이나 뷰가 들어가면은 색깔이 시트 안에 네.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깔이 표현이 되죠. 네. 채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거는 어떤 뷰가 시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되게 편해서 참 좋은 기능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미 들어가 있어서 그러면 스케줄을 이미 지금 여기 있는 건 스케줄을 만들어서 넣어놓은 상황이라 네네. 제가 빠르게 스케줄 하나 만들어서 다시 넣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네. 근데 이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하나의 스케줄을 3개로 놓아놓은 상황이라 이게 하나의 스케줄인데 이렇게 내리면 스케줄이 분기가 2개로 됐든 3개로 됐든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새로운 스케줄을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면 멀티 스케줄 말고 에어 터미널 스케줄을 쓸 거고요. 디퓨저 열람표라 에어 터미널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면 번호에 대한 매개 변수가 필요하고 실명 그리고 카운트 수량 그리고 구분 그리고 풍량. 풍량이랑 네. 그리고 넥타입이 있는 거 네 ND 네. 그리고 DR 사이즈를 아까 썼던 것 같은데 이렇게요. 네, 뭐 똑같이 다 안 들어가도 네, 되니까. 적당히. 네. 그래서 보시면 사이즈랑 풍량이랑 성상은 실명 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래서 번호 기준으로 소팅을 하고요. 구분 성상 기준으로 하고 넥다이아랑 풍량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수량이 합산될 수 있게 아이템마이즈 에브리 인스턴스 체크하고요. 수량 관련된 카운트는 calculate total로 바꾸고 OK를 누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케줄이 만들어졌고요. 네. 이 상황에서 층이 안 나눠졌네. 층을 넣어야겠네. 층을. 그러게요. 지금 아까 보신 게 2층이거든요. 네네. 층. 번호 앞에 층을 이 파라메터 필드에서 추가했잖아요. 네. 얘를 스케줄에서 히든 처리를 하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2층 스케줄 만들 거니까 2층에 해당하는 정보들만 볼 수 있게 해놓으면 네. 이제 2층에 대한 스케줄이 만들어졌을 거고요. 근데 이렇게 뭔가 다른 디퓨저가 아닌 녀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필터에서 번호가 없는 것들 1 이상 greater than 뭐 0보다 큰 녀석들만 보게 되면 번호가 없는 녀석들 안 나올 거라고 필요한 정보가 나올 수 있게 필터링을 한 거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스케줄을 이제 기존 걸 좀 지워 놓고 넣어 볼게요. 네. 보시면 이렇게 아까는 3개로 나눠져 있었지만 최초의 스케줄을 만들어서 이 시트에 넣으면 생각보다 길게 나와서 어떻게 분절해야 되지? 외곽을 좀 삐져나가네요. 네. 배치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아요. 이럴 때는 여기 가운데 보이는 요 V 표시 있잖아요. 번개 표시라고 해야 될까요? 요걸 누르시면 일단 개수가 나눠져요. 네. 그래서 하나의 스케줄에서 파생된 내용들이지만 2개나 3개나 4개 원하는 사이즈로 사이즈에 맞을 때까지 계속 나눌 수 있어요. 얘도 또 나눌 수 있고. 그러네요. 네. 뭐 배치를 할 때는 뭐 요 화살표를 들어다 배치를 하면 되는데 네네. 그리고 여기서 밑을 내리면 정보가 더 많이 보이게 되죠. 보이세요? 자동으로 네네. 원하는 만큼이 보이는 거. 물론 이게 스냅점이 안 잡혀서
잘 잡아서 분할해야 된다라는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도면의 형태나 잔여 공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유기적으로 잘 조절해서 배치할 수 있다는 강점도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은 모델링이 수정됨에 따라 같이 수량이 바뀌고 정보를 수정함에 따라서 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같이 바로바로 바뀔 수 있어서 빔데이터랑 상호 유기적으로 같이 변동될 수 있는 스케줄을 활용한 일람표이기 때문에 CAD 기반으로 작성하던 그냥 도면 다 그려놓고 숫자 세서 손으로 다 입력하던 방식에서 나올 수 있는 뭐 입력을 잘못한다던가 수량을 잘못 입력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에러들은 아예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가령 여기 보시면 사무실 아까 9번이었잖아요. 네. 9번이 잘렸으니까 살짝 올려서 6번까지만 나올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6번 나왔고 9번, 13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9번 사무실 지금 12개, 16개인데 제가 사무실에 있는 디퓨저를 몇 개 지워볼게요. 그럼 당연히 아실 만한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들어야 되겠죠. 아래에 2개를 날렸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아래에서 2개가 빠질 수 있고 정보를 또 다르게 넣을 수 있잖아요. 또 뭐 풍량이 바뀔 수도 있고 바뀐 풍량에 맞게 정보를 다시 입력했을 때 바로 스케줄표를 별도의 수정 없이 네. 여기 속성 정보에서만 값을 바꿔주어도 다시 이 디퓨저 관련된 정보를 바꿔주게 되면 네. 디퓨저 일람표에도 자동으로 같이 바뀔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그쵸. 그러려고 지금 레빗 그쵸. 레빗을 하시는 활용해서 거니까. 네. 예를 들어 풍량이 208이었던 걸 100으로 바꿨어요. 4개만. 네. 그러면 아마 9번이 하나 늘 거예요. 기존에 풍량이 208이었던 것도 있고 100 관련된 게 4개만 넣었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수량과 정보에 따라서 저희가 정렬을 걸어놨으니까 그에 맞게 자동으로 수량이 변경되고 정보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을 좀 잘 쓸 수 있다면 한번 도면을 잘 만들어 놓고 설계 변경이 잦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다 2D 베이스에서 CAD에서 작업할 때는 일일이 도면 다 그리고 숫자 다 일일이 세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려움이나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왜냐면 저도 실무를 할 때 네. 이런 일람표가 있으면 네. 실제로 도면에 몇 개가 있는지 형광펜으로 체크하면서 했거든요. 사실 저도 실무한 지 벌써 10년이 이제 근데 다 이게 넘어가는 차여서 전 여전히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손으로 세야 하면 뭐 새벽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졸아요. 그러면 몇 개 또 까먹어갖고 다시 세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BIM은 참 그런 부분은 레빗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맞아요. 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정확하겠죠. 아 그럼요. 틀린 적이 없습니다. 모델링을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쵸. 어쨌든 네. 이렇게 지금 하늘세라 과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스케줄에 대한 건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네. 사실 이 뷰 필터 색깔 넣는 건 그냥 저희 평면에서 네. 그래픽 가시선 설정 창을 열어서 필터에서 색깔을 잡아 놓은 건데요. 네. 요 지금 이제 평면 뷰를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들어가면 네. 이제 저희 아이콘 잘 안 쓰잖아요, 현업에서. 요 그래픽 네. 가- VV 네. 누르셔야죠. 네. 전 GV VG 전 VG로 네. 그래서 필터에 가보면 저희가 사전에 EA, OA, RA, SA에 대해서 색깔을 잡아 놓았고 지금이 다 홀드가 되어 있는 이유는 도면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2년 전에 배관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뷰 템플릿을 사용해서 도면화 이 가시성 설정을 많이 세팅을 해놔요. 네. 작업할 때랑은 다른 환경의 뷰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일도 지금 보면 아마 이렇게 시트, HVAC 덕트와 관련된 시트 뷰 템플릿에 종속되어져 있어서 그 여기에서 안에서? 다 세팅을 해놓은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뷰 템플릿도 같이 연계해서 색깔을 넣어놨고요. 사실 레빗에 보면 기본 기능에 레전드라는 게 있는데 사실 네네. 요건 제가 현업에서 잘 안 써봐서 요번에 이 도각에 표현되는 이 색상표는 레전드를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아까 처음에 잠깐 시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도각 패밀리 안에다가 텍스트 넣고 여기 보이시면 크리에이트에 필드 리전이라고 있어요. 네네. 요걸 눌러서 이렇게 박스 작게 그려가지고 요 안에 해치의 색상을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에디트 타입을 누르면
저희가 색상이랑 네. 이런 것들 다 정할 수 그쵸. 있죠. 엣지 타입도. 뭐 유형을 네. 추가해서 뭐 노란색 아니면 뭐 SA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바탕화면 배경 색상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색깔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과 프로젝트의 뷰 템플릿에 이 각각 상상별 색깔을 매칭시켜서 보기 좋게 그냥 주기 표시만 해놓은 거고요. 네네. 네. 현업에서 근데 저 보니까 콜아웃 같은 거 되게 많이 쓰던데. 이 뷰, 네. 시트 안에 뷰를 작업할 때 네네. 크게 보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한 가지는 그냥 저희 전체 평면 뷰 있잖아요. 네. 작업할 때 쓰는 뷰랑 일반적으로 보시면 여기 지금 저희 프로젝트 브라우저의 뷰 하위에 이제 트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잡아놓고 있는 각종 평면이나 천정 뷰들과 평면 뷰들과 천정 뷰들이 있고 만약에 이게 작업하던 파일이라고 하면 사용자별로 작업들을 또 각각 만들잖아요. 중앙 파일로 만들어서 공동 작업할 때에는 혼자 작업하는 게 아니니까 뭐 한승원이 작업하는 뷰라든지 뭐 하늘세라 과장님이 작업하는 뷰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다 쓴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작업하던 뷰를 그대로 시트에 넣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별도의 뷰를 만들어서 넣을 텐데 네. 그러면 그 만드는 방법은 그냥 여기 있는 일반 평면 뷰들을 복사해서 디플리케이트해서 여기에 사전에 만들어 놓은 뷰 템플릿 같은 거 시트용 뷰 템플릿 지정해 가지고 이 다른 위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분 하이라키를 다른 뭐 시트뷰라고 하는 쪽으로 옮겨 놓고 여기서 관리할 수 있게 네네. 해서 여기에서 이제 이 복사한 뷰에 뷰 에어리어를 조정을 하고 원하는 만큼 잠시만요. 이 두 개를 누르면 이제 박스를 쓰는 건가요? 아니야 이건 스코프 박스 아니에요. 이건 그냥 뷰의 네. 에어리어 조정만 해서 그냥, 뷰 범위 네. 조정만 해가지고 이 뷰를 잘 정돈해서 시트 안에 넣는 방법도 있고요. 네.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한 개 층의 면적 자체가 그리 크지 않아서 하나의 도각 안에 넣어도 적당한 스케일로 하나의 도면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이즈였어요. 네. 그래서 별도의 분도를 그리지 않아도 되어서 콜아웃이나 이런 걸 크게 쓸 일이 없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면적이 지금 건물의 10배라고 한다면 그건 스케일을 아무리 조정을 해도 하나의 도면에 다 담았을 때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분명히 분할 도면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럴 때에는 주로 분할 도면을 만들 때에는 지금 현재 프로젝트 파일이 너무 크다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보면 분할 도면용 콜아웃 뷰를 전 주로 만들어요. 그래서 뷰 탭에 이 콜아웃 뷰 기능을 써서 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범위를 이렇게 그리드 기준으로 도면을 자를 테니까 만들어 놓고 이 콜아웃 뷰의 범위를 저는 그리드 라인의 뷰의 범위를 걸쳐 놓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리드 라인에 이 현재 콜아웃 뷰의 범위를 맞춰 놓고 여기 있다. 네. 이렇게 맞춰 놓으면 이제 이 콜아웃 뷰는 고트를 눌렀을 때 딱 그리드 라인 안에 있는 구간만 보여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콜아웃 뷰를 배치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네. 이제 지금 콜아웃 뷰에 기본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플럼빙 플랜인데 잠시만요. 뷰 템플릿 지정이 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서 보면 플럼빙 말고 HBS 덕트 시트로 만들어 놓고 얘도 플럼빙이 아니라 덕트로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콜아웃 뷰를 하나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그리드 바깥선이 보이게 주변이 살짝 보이게 분도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건 또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중요한 건 콜아웃 뷰를 생성을 하고 네. 이게 스냅점이 안 잡혀요. 콜아웃 뷰의 그러네요. 범위는 네. 처음에는 그래서 적당한 면적을 잡아놓고 난 이후에 얼라인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크롭 뷰의 범위를 에디트 기능을 써서 정하면 얼라인을 쓸 수 있거든요. 뭐 무브도 쓸 수 있어요. 수치화해서. 네. 그래서 난 그리드에서 안 자르고 그리드에서 뭐 천을 이격해서 항상 넓게 보일 수 있게 해서 만들어라고 하는 이렇게 수치화해서 정확한 범위를 다 자를 수 있어요. 네. 뭐 이런 기능을 써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대충 잘라도 돼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콜아웃 뷰 선택해서 이 가운데 점 보이시죠? 네. 살살 조절하시면 되는데 이런 걸 좋아할 만한 발주처가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 콜아웃 뷰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개의 층에 저희 회사에서는 뭐 주로 HBAC랑 덕트를 설계하지만 HBAC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뭐 배관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위생 도면도 만들어야 되고 난방 도면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의 프로젝트 파일에 다 모델링을 했어. 그럼 이 프로젝트 파일에서는 똑같은 분도 처리를 한 도면이 뭐 성상별로 한 개 층에 10장씩 그려야 되는데 한 100개 층 되고 성상은 한 5개예요. 그럼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뷰를 막 콜아웃 뷰를 다 이렇게 일일이 한 땀 한 땀 만들 수는 없어요. 뭐 복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뷰를 막 열심히 만들어 놓고 대충 만들어 놓고 콜아웃 뷰나 그냥 일반 뷰를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 이 콜아웃 뷰나 일반 뷰에 지금 현재 1층 플로 카피 1이잖아요. 그쵸. 여기 보면 스코프 박스를 선택하는 기능이 있어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선택이 안 스코프 박스를 없죠, 그리지 지금은. 않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스코프 박스를 그리는 방법이 이 뷰 탭의 크리에이트에 보면 지금 해상도 때문에 좀 아이콘이 작게 보이긴 하는데 네. 이러한 형태로 스코프 박스를 그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네. 저는 MEP 쪽이라 스코프 박스를 잘 쓰진 않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엄청 쓰셔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이걸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정확한 사용 용도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뷰 범위를 스코프 박스로 사전에 이렇게 평면상의 범위 지정을 해놓으면 네. 그렇게 하고 이 스코프 박스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죠. 뭐 분할 도면 1, 네. 뭐 2층,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복사해서 뭐 적당한 범위라고 치고 분할 도면 2, 뭐 이런 식으로 스코프 박스를 여러 개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콜아웃 박스를 아무데나 막 그려도 돼요. 개수만 맞춰서 복사해도 되고 그냥 뷰나 스코프 박스를 선택을 하고 여기 스코프 박스 탭에 가서 원하는 스코프 박스를 선택을 하면 이 스코프 박스의 평면상의 에어리어만큼이 이 콜아웃 뷰에 자동으로 잡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뷰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코프 박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프로젝트라고 하고 만들어진 스코프 박스가 잘 세팅이 되어져 있으면 분할 도면 처리나 전체 도면 처리를 할 때 다 스코프 박스로 관리를 할 수도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스코프 박스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고 그냥 콜아웃 뷰를 잘 관리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콜아웃 뷰 만들어진 거 그냥 시트 새로 만들어서 배치만 하면 되니까요. 그쵸. 여기 보면 콜아웃 제가 2개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여기에 뷰 템플릿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위치에 자동으로 옮겨온 거고요. 네네. 지금은 시트에 배치가 안 돼서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네. 갖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맞습니다. 시트에 배치해서 쓰시면 네. 그 외에 사실 이제 제가 기능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했던 건 이런 뷰를 만들 때 뷰를 만드는 방법, 콜아웃 뷰를 쓴다거나 스코프 박스를 만드는 거, 그 전에 컬러 필터를 쓰는 방법과 그리고 스케줄표를 시트 안에 넣는 거, 그리고 덕트 태그의 어떤 파라메터를 써야 그 덕트의 BOD를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려드린 것 같고, 네네. 좀 너무 저희가 이제 따라할 수 있는 영상이라기보다는 뭐 기능 위주의 설명 영상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앞서서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이제 같이 따라하면서 했던 영상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낯설 수 있는데 일단은 근데 이거를 따라하게끔 저희가 작성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너무 맞아요.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혼자 말없이 한 20-30분 계속 태깅만 해야 끝날 수도 있는 작업량이어서 네. 그래서 저희가 반복 작업은 빼고 이제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는 걸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이번 영상도 보시다가 궁금한 거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전에 제가 2년 전에 찍었던 파이핑 관련된 영상에서도 이 배관 시트와 관련된 배관 도면화와 관련된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조금 더 오늘 알려드린 내용보다는 좀 더 기초에 가까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번 화는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도면화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기능도 많이 있고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쓰시는 기능도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공식적인 이 강의는 이제 전부 다 종료가 됐고 저희 다음 화에는 팁앤테크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희 팁앤테크 부분까지 꼭 전체 다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